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의 미래에 직접적인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이 거대한 흐름을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까지 지정학 하면서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고 있을까요? 단순히 전쟁 뉴스 몇 개 더 맞추고 예측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충돌과 정권의 재편, 그리고 달러 시스템의 변화, 기술 패권 전쟁,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만 비로소 미국이 지금 완전히 새로 깔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스템의 진짜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알아야만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지, 권력이 어떤 기술 위에 다시 세워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같은 개인이 어떤 새로운 레일 위에 올라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바로 그 거대한 흐름의 하이라이트를 테드 크루즈의 충격적인 발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전부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 교체의 일부라는 새로운 안경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달러와 과학기술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하나씩 분해해 볼 거고요. 네 번째, 이 새로운 전략들이 실제 일 안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표와 명분을 확인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 거대한 문명 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장, 시스템이 교체되고 있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눈앞에서 터지는 불꽃이 아니라 그 불꽃을 일으키는 거대한 기계, 바로 시스템의 교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죠. 부제처럼 이제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속보에 집중하죠. 미사일이 몇 발 날아갔다? 어느 건물이 파괴됐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윈도우 OS가 갑자기 리눅스로 바뀌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 즉 OS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규칙, 외교의 규칙, 경제와 기술의 규칙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시 쓰여지는 정말 거대한 문명사적 리부팅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도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왼쪽, 과거의 관점처럼 아직도 미사일 개수나 사상자 수만 세고 있다면 그건 이미 끝난 전쟁을 뒤늦게 복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전쟁은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관점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위성, AI,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 레일과 네트워크 위에서 말이죠. 전쟁의 심장부가 이미 땅 위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전쟁 OS의 대전환.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전쟁은 대체 어떻게 싸우는 걸까요? 더 이상 탱크 몇 대의 미사일 몇 발 같은 화력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승패를 가르는 진짜 변수가 되는 걸까요? 화력의 양이라는 20세기적인 낡은 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현대전의 진짜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현대전의 진짜 승패, 과연 어디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정말 의외의 곳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요, 누가 더 크고 강력한 폭탄을 가졌는지, 즉 화력의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더 빠른 전장 운영체제, 즉 OS를 가졌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누가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연결하고 더 빨리 판단해서 더 빨리 타격 명령을 내리느냐의 싸움이죠. 전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로 완전히 재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 속도의 혁명을 이끄는 핵심적인 두뇌가 바로 프로젝트 메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히 AI 기술 몇 개를 도입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 국방부가 위성, 드론, 온갖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전장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위협적인 표적을 식별하는 말 그대로 전쟁의 신경망,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거에 IS와 전쟁할 때 미군은 표적 2,000개를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보고하고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아주 느리고 단계적인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 메이븐 시스템이 도입된 에픽 퓨리 작전에서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2,000개의 표적을 처리하는데 단 4일이 걸렸습니다. 6개월이 4일로 압축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작전 시작하고 첫 24시간 만에 절반에 가까운 1,000개의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우선순위까지 매겨버렸습니다. 전쟁이 소프트웨어의 속도로 진행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상 레이더 하나 껴졌다고 미국이 졌다. 이건 정말 20세기식 사고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땅 위에 고정된 자산은 당연히 공격받을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전쟁의 눈과 귀가 이미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눈과 귀는 바로 여기, 우주로 옮겨갔습니다. 미 우주개발국이 구축하고 있는 PWSA라는 이 분산형 위성망이 바로 그 실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격 통제 수준의 데이터 품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저기서 미사일 날아온다 하고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저 미사일을 정확히 맞추려면 이 좌표로 요격 미사일을 쏴라 라고 직접 조준까지 해주는 사실상 공격 시스템의 일부, 방화쇠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감시망이 공격망으로 진화해버린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전쟁의 감시 구조 자체가 땅 위에 고정된 영토국가 모델에서 우주에 흩뿌려진 분산형 센서 중심의 행성급 네트워크 모델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몇 개 부수고 지상 레이더 하나 파괴한다고 해도 우주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이 거대한 감시망 전체를 무력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문장의 핵심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물리적인 타격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방의 운영체제, 즉 보고, 판단하고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 자체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달러와 과학 OS의 진화. 방금 우리가 본 이 첨단 전쟁 OS는요, 절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더 거대한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돈, 즉 달러 시스템과 과학 기술입니다. 전쟁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이 상위 엔진들이 어떻게 함께 진화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 엔진부터 보죠. 제네시스 미션. 이건 단순한 AI 투자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이것은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급 기가적 노력이다 라고 규정했을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미국의 국가 두뇌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본질은 이겁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국립연구소가 가진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와 그들만이 가진 독점적인 과학 데이터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AI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으로 실험하고 새로운 물질이나 신무기 체계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울까요?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격차는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게 됩니다. 영구적 기술 격차가 형성되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수행 능력의 재생산 속도 그 자체를 가속시킵니다. 누가 더 빨리 실험하고 더 빨리 개선하고 더 빨리 새로운 무기를 실전 배치하느냐. 패권의 핵심은 바로 이 지속 가능한 혁신 속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엔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갑자기 전쟁, AI 이야기하다가 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튀어나오는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교체의 일부입니다. 자, 백악관이 내놓은 이 지니어스 액트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즉 디지털 달러를 규제하는 법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앞으로 전 세계에 깔리게 될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맨 밑바닥 기초를 미국 국채와 달러 위에 다시 한번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늘어나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사줄 새로운 글로벌 수요처가 자동으로 생겨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이 디지털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해지는 거죠. 이것은 달러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과거에는 달러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유통됐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 개인들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국채의 소매화, 그리고 달러의 지갑화라고 부릅니다.
달러는 이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신뢰,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전략의 실행, 이란 모델. 지금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봤던 이 새로운 전쟁, 과학, 달러 OS가 실제 지정학 무대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바로 최근 이란 사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타격 후 협상이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던 바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이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흘려들을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 이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최대의 지정학적 변화가 될 것이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이게 왜 거대한 전략의 공개적인 선언이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3월 1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이 공식 확인됩니다. 권력의 심장부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거죠. 그리고 불과 20여일 뒤인 3월 24일 미국이 이란에 15개 항으로 이루어진 계획을 전달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대화하고 설득하고 안 되면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먼저 압도적인 힘으로 판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외교 프로토콜, 선제 타격 후 조건 제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대할 만한 올바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건 그냥 휴전협상 잘 되고 있다는 정도의 코멘트가 아닙니다. 기존 이란 정권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말이 통하거나 혹은 혼란 이후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을 이미 식별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즉 목표는 단순한 전쟁 종료를 넘어서 권력 구조 자체의 재편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아주 명확한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이란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는 대가로 숨 쉴 구멍은 틔워주겠다는 거죠. 당장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해라. 중동의 대리인들 지원도 그만둬라. 그러면 핵 관련 제재를 풀어주고 평화적인 민간 핵 기술은 지원해주겠다. 이것은 이란의 전략적인 힘의 원천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제한적인 경제적 생존을 보장해주는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패키지 딜이었던 셈입니다. 다섯 번째 장, 최종 전선과 최강의 명분입니다. 부제는 모든 길은 CCP로 통한다. 그렇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 교체의 칼끝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그 최종 목적지를 밝혀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식 국가 안보 전략 문서를 보면요. 최종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바로 중국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입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최종 보스가 아니에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성을 지탱하고 있는 주변의 중요한 기둥들을 먼저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반도체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다 중요하죠. 하지만 미국 대중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의 심장을 직접 관통하는, 우리의 주권이 직접 침해당했다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시작과 동시에 선거 무결성이라는 한동안 잊혔던 전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취임 직후 외국 개입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곧바로 불법적인 외국 정치자금 조사를 지시합니다. 이어서 국가정보국이 직접 나서서 투표기계를 조사하고 보안 문제를 찾아내죠. 그리고 급기야 FBI가 2020년 선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지아주 선거 시설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릅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선거 문제를 단순한 국내 정치 싸움에서 FBI와 ODNI 같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국가 안보 문제로 완전히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를 향한 날카로운 칼끝과 내부를 다지는 단단한 방패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성한 주권, 우리의 투표권이 외부의 적에게 도둑맞았다는 서사만큼 미국 대중을 하나로 묶고 분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부의 실질적인 위약인 CCP와 내부의 감성적인 명분인 선거 주권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중국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공격 명분이 완성되는 구조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문명 전환과 개인의 생존. 이 거대하고 거친 변화 앞에서 우리 개인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제는 당신은 어느 레일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왼쪽처럼 낡은 시스템 안에서 남이 떠먹여주는 해설이나 들으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처럼 이 새로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내 자산의 열쇠를 내 손에 직접 쥐는 능동적인 참여자라 될 것인가? 분노하고 구경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규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레일 위에 먼저 올라탈 것인가?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당신은 새로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과 지식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주권적인 개인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비수탁 지갑. 은행이나 거래소의 허락 없이 오직 나만이 내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디지털 금고입니다. 둘째, 디지털 자산 문해력. 이 새로운 세상의 언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즉 리터러시입니다. 셋째, 프로토콜 접속 능력. 중앙의 허가 없이 새로운 서비스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본, 바로 내 디지털 금고의 열쇠를 나 스스로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능력, 셀프 커스터디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문명 전환의 흐름 속에서 비수탁 지갑 같은 도구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국가나 특정 플랫폼이 무너지는 최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시스템의 단일 장애점을 우회해서 내 자산과 나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구명보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정학에서부터 기술, 금융을 거쳐 개인의 생존까지 정말 거대한 문명 전환의 흐름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 당신은 지금 어느 레일 위에 서 있습니까? 이 모든 변화의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파도 위에 올라타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